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기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 논란 당시 MBC의 자막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오늘 유감을 표명하고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각 언론사들이 취재 비용을 자비로 분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말인즉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과 취재는 편의적 관점이 아닌 공적인 영역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언론과 갈등을 겪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면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은 오늘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되짚어봐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해외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혹시 일정이 확정됐습니까? 네,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이 순방 자체보다 대통령실이 문화방송사 기자들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기로 해서 지금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오늘 출국길 문답에서 고민 끝에 외교 순방 일정을 결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출근길 문답 일명 도어 스태핑에서도 그 윤 대통령의 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이 먼저 언급이 됐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국민의 많은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가 이 어떤 참모진 차원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단서여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었고요. 네. 한편 그 윤 대통령은 그 해외 순방 일정을 결정한 데 대해서 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산 활동과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 계속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MBC 취재진 탑승 불허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이제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뭐랄까 취재 제한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힌 거죠.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취재 편의를 일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전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유엔 총회 당시 불거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MBC 보도를 가짜뉴스 또 허위 보도라고 규정을 하면서 최소한 공영방송은 그 보도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또는 날리면 그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네. 그러면서 2달 가까이 팩트를 체크할 수 있고 검증하고 개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MBC 측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오늘 MBC는 입장문을 내서 문화방송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사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 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제미문의 일이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는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입장을 냈죠. 네,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PD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 자유에 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대통령실이 내세운 국익이라는 것이 실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욕설 비속어 파문, 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공격을 가리는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면서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오늘 특별 총회를 열어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일방적 통보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기자단은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고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건 입장문인 거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당장 내일 지금 출국이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대응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철회를 요구한다까지의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거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또 내일 출국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말하자면 전체 언론사들이 다 이제 이른바 힘을 모아서 뭐 단체로 전용기 탑승을 보이콧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 이런 일부 언론사는 지금 우리 탑승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데도 있잖아요. 네, 이번 순방에 지금 동행하기로 그러니까 애초에 동행을 할 예정이 없었던 언론사들이 있고요. 동행을 하기로 했던 데 중에서 지금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두 군데에서는 말하자면 이 조치에 대한 어떤 항의의 뜻에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뭐 지금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재 거부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글쎄 그거는 뭐 지금 기자단 차원에서 그런 게 만약에 지금 그 출입 기자단이 뭐 이 전용기를 타고 지금 동남아 순방에 동행을 한 상태에서는 아마 기자단 차원에서 뭐 취재 보이콧이나 아니면 보도 보이콧 같은 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그거는 뭐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통령실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실에 데모질한 적도 있다. 이런 게 언론 통제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MBC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고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주장하면서 저도 MBC 취재 거절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 편의 제공 아니냐, 우리가 취재를 못하게 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냐, 이렇게 대통령실을 적극 비호하면서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에 데모질을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만 이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네.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도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자실 데모질했다고 했는데 기자 브리핑룸으로 바꿔서 오히려 정부 브리핑을 모든 언론사한테 공개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야당에서는 좀 비판 메시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음에도 순방기에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건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이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도 입장문을 내서 치졸한 정부의 황당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정의당 역시 정녕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언론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썩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고 특히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뭐 내일까지 이게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제는 가짜 뉴스다, 뭐 MBC를 향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단체들이 반발하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 철회를 촉구했지만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건데요. 특히 순방 이틀 전에 이렇게 갑자기 탑승 불허를 통보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또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판단 속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MBC 출신인데 그렇죠. 이재명 부대변인은 동아일보 출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전해드렸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한국일보 논설위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전 최고위원은 바로 MBC 출신이죠. 예, 최장수 뉴스데스크 앵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자 그럼 언론사에 대한 전용기 탑승 거부, 국회 과방위에서도 좀 논란이 계속됐죠. 네, 과방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 여당은 MBC를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게 아까 제가 전해드린 권성동 의원 발언이었고요. 예. 야당에서는 언론을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의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반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이 무상으로 비행기 타느냐, 언론사가 돈 내고 가는 거 다 알지 않느냐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가 개인 사유물인 것처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 MBC 참가를 못하게 되지 않느냐,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같은 당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 소통수석을 지낸 네네. 윤영찬 의원은 전용기는 취재 편의 대상이 아니라 취재 현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비판이 계속되자 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은 예산 관련 회의인데 갑자기 언론에 난 것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초 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예산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가 됐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국정조사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안가에 접수가 되면 본회의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고라는 거는 뭐 상정해서 의원들이 토의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안건이 현재 국회에 접수돼 있습니다라고 이제 국회 그 공무원이 이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인데요. 네. 오늘 정명호 의사국장이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협의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에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국조계획서를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이제 통과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반대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일단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리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히냐,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게 훤히 보인다 이렇게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뭐냐,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아보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 비판을 했는데요. 네. 정 위원장은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냐, 뭐 기승전 방탄이냐라고 야당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여론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이게 KBS 한국리서치가 이제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해서 어제 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이 표본 크기는 1000명이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여론조사였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1%, 수사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가 33.3%, 그리고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19.5%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사실 지지 정당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가운데 48.1%가 경찰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수사와 상관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특수본 수사는 지금 오늘 굉장히 좀 다발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오후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난달 26일 이 헬로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과 그리고 함께 근무한 동료 정보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이 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종용한 혐의 이제 이것을 놓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관련 진술을 들었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정보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회유 강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 정부와 서울시가 이같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8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용산구 재난 문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오늘 이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 오전 11시께에는 이 특수본에서 이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그리고
이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서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이제 이것은 해밀턴 호텔 본관 2층 북쪽 등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서 이제 이른바 골목길의 면적을 좁혔다. 이제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 A씨를 입건하고 호텔 등지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수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간 일부 신문에서도 이 경찰 수사가 위로 향하지 않고 옆으로 향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이 토끼머리띠 남성에 이어서 각시탈을 쓴 인물을 소환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뭐 이 역시 옆으로 향하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특수본에서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그 참사가 있었던 골목길에서 이제 밀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밀었다. 이제 이런 그 인터넷상에 그 증언이 나왔던 이 남성들을 추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지난 7일에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에 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정결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최근에 특수본에서 거친 걸로 알려졌는데 네. 다만 이런 수사 방식을 놓고 이제 인터넷에 도는 소문까지 이제 꼼꼼하게 뭐 확인을 하는 거겠지만 또 지나치게 사소한 사안의 수사력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2명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서 길 미끄럽게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인터넷 등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 역시 경찰 특수본에서 지난 7일에 해당 인물들이 길에 뿌린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술이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것도 참사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음에도 오늘 당사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 의사를 밝힌 풍산개 2마리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풍산개 2마리의 사육 의향을 지금 전국 각지 동물원 그리고 지자체 등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 전국 지자체와 동물원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먼저 지난 8일 광주 우치동물원에 이 2마리 풍산개를 맡아 키울 수 있는지 유선으로 그 의사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우치동물원에서는 이 2마리의 풍산개가 낳은 그 강아지 1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 우치동물원뿐만 아니라 이 새끼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분양한 지자체 또 동물원의 부모견의 사육 의사를 물은 것으로 지금 그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뒤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선물한 강아지인데 그 이듬해인 2019년 8월에 이 6마리 강아지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이 6마리가 서울 그리고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자체로 분양이 돼서 각 지역 동물원과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 이 청와대에서 그 자라고 있던 이 풍산개 2마리는 최근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맡아 기르다가 이 반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 강아지들을 키우는 이제 동물원에 이 부모견도 좀 같이 맡아서 키울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는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월드에도 이 풍산개 2마리를 맡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예. 새끼 중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인천대공원도 문의를 받았지만 고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좀 해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맡아서 키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시행령 개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개정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사실 문 전 대통령 본인도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고 여야 간에 또 이 문제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반환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반환을 해서 지금 예. 이제 경북대 그 연구기관에서 지금 맡아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을 뭐 다시 뭐 이를테면 다시 이제 평산마을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그 현재 대통령이 맡아서 키우는 게 어떠냐는 뭐 네. 그런 아이디어도 정치권 원저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라면서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다만 그러면서 이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3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다. 또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이렇게 반환 조치를 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일선 현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참사 수사 방향은 어떤지,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인지 검찰 출신의 유현식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였죠. 특수본이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하며 불법 증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 네.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사고는 해밀턴 호텔이 무너져서 죽은 사고가 아니라 예. 해밀턴 호텔의 불법 정축으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4m 도로폭을 침범했다. 예. 그래서 폭이 좁아서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통행에 방해가 돼가지고 이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불법 정축에 의해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폭을 침범한 게 과연 이런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판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도로 폭이나 현장 실황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도로 불법 점용이 이번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과관계 밝히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불법 검출물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알고 있는 용산구청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책임을 네. 따지자면 용산구청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용산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고 9년 동안 과징금 내지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게 네.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만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용산구청의 그런 행정 계도나 지도가 소홀한 게 이 참사 사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역시 이것도 인과관계의 문제거든요. 네. 어차피 이 사건이 어떤 고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예.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예. 근데 세월호 참사나 상품백화점 참사 같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배가 침몰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림으로써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용산구청의 그런 건축법상 계도를 잘못한 게 이런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 역시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박현 용산구청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 박현 구청장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겁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게 예. 결국은 과실범이기 때문에 예. 과실범의 구성 요건은 이런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 즉 예견 가능성 문제와 예. 그다음에 그런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어떤 주의 조치를 했느냐,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예. 그리고 그런 주요 의무 소홀이 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지 불법 건축물이 이 건축법상 도로폭을 침범했다는 이유 이 하나만으로 과연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은 판례나 그런 법리를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쉽게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용산구청이 안전사고 대비에 미흡했고, 그리고 지금 용산구청장도 사건 당일 행적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당초 네.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 지금 설명이 달라가지고 거짓말 논란까지 네.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네. 참사 당일 재난문자 발송하라는 정부와 서울시 요구를 용산구청이 78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종의 이제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상황실이나 정부나 이런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그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을 했는데 그걸 듣고도 장시간 동안 그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은 오히려 하자면 직무유기 쪽이 더 훨씬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행정 지도나 행정 계도를 해야 될 용산구청에서 그런 요청을 받고도 게을리했다면 예. 그런 직무유기 혐의는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재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은 상당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은 지금 했지만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특수본 수사 방향이 뭐 꼬리 자르기식 수사다 또 뭐 셀프 수사다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을 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뭐 본격적으로 그 윗선까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특수본의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모든 상부 윗선까지 다 수사를 처음부터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현장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현장에 어떤 상부의 보고가 있었고 그런 보고 과정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런 보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윗선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점점 추가적으로 혐의를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예. 처음부터 바로 윗선의 책임을 묻는다는 건 그건 국민적인 감정일 뿐이지 수사의 원칙은 아닙니다. 수사는 점진적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물론 범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수사의 단계에서는 현장 수사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원칙이니까 현재 수사 방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좀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입장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지금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뭐 반발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용산 소방서장은 어떻게 보세요? 용산 소방서장의 경우에 시민 여론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입건을 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최초에 이 사건 사망사고 신고가 된 게 10시 14분경으로 알고 있고요. 예. 용산 소방서장이 자신이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선언한 게 11시 5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한 50분 동안 과연 현장 지휘팀장이랑 용산 소방서장 간에 어떤 교신이 오고 갔는지 예. 그다음 용산 소방서장의 직책으로 해야 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네. 50분간의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도 아마 일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예. 본인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찰의 인력 동원 요청도 많이 한 걸로 나타나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충실히 직무를 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 사고 발생 시점인 10시 14분부터 11시 5분까지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입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수장이 당시 참사 당일 비번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건 28분에 도착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에 빨리 도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특수본에서 그 과정을 아마 면밀히 확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배상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실이 있거나 고의가 개입되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호 조치를 잘했느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서의 경우에 그런 사전 선제적 예방 조치를 했느냐, 그다음 사고 발생 이후에 구호 조치를 매뉴얼대로 했느냐, 네. 이 부분을 잘 따져봐서 그런 만약에 과실이 있어서 잘못 판단하거나 주의 의무를 취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건을 비교해 보면 세월호 사고 때 그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청 에서 기소가 거의 1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보호 조치를 한 게 이게 과연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배상 책임도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국가배상이 인정됐던 사례, 판례는 어떻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고에 있어서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건축과 관련해서 예컨대 설계, 감리, 시공, 그다음에 사후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관여된 분들은 그런 주요 의무를 제대로 아는 각 분야별로 복합적으로 그런 과실이 작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 인허가 관련 과정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허가 과정의 잘못과 이 삼풍백화점의 붕괴와는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기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어디가 무너지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이래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들에게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말 뭐 면밀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 견해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인정될 수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울 사람은 마땅치 않은 참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저희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건데요. 먼저 이제 오늘 14일부터 서울과 그리고 과천, 성남, 성남 중에서는 분당하고 수정입니다. 그리고 하남, 광명 이렇게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그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그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이제 가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서울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과 인접한 4개 경기도 지역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제 경기도 전역을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가 됩니다. 앞서서 지난 6월하고 9월 두 차례 걸쳐가지고 세종을 제외한 그 지방 전체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권도 이번에 이제 대거 해제를 함에 따라서 규제 지역은 서울과 그리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이제 5군데만 남게 됐습니다. 이 지금 경기도 지역 중에서 이제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만 일단 이번에 뭐 계속 규제를 하게 됐는데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규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제 이 규제 지역의 해제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LTV 그리고 DTI 같은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또 이제 부동산 규제도 일부 이제 해제가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2년 실거주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이런 청약 규제도 동시에 같이 풀립니다. 지난달에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것하고 지금 이게 중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대출 규제의 경우는 이제 시행을 한 달 앞당겼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 LTV 규제 완화하겠다 이제 밝혔었는데요. 이제 당시는 이제 내년 초 그러니까 1월 1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걸 한 달 앞당겨서 12월 1일자로 이제 조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 내 원래 이제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됐던 무주택자랑 그리고 1주택자의 LTV 규제 50%로 이렇게 일어나기로 했었거든요. 네. 예, 요걸 이제 한 달 앞당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그때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 시세 15억 이상 그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재개하겠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시행을 한 달 앞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새로운 내용은 뭐냐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4억 원인데 이걸 6억 원으로 2억 원 늘리겠다. 이게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서민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그 LTV가 20%포인트 더 더해져서 이제 최고 70%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한도를 4억 원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이 대출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9억 원 주택을 빌릴 경우에 이제 담보대출로 LTV 50% 하게 되면 4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한도를 4억 원을 묶어놓다 보면 이제 4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를 6억으로 확대를 시켜줬고 이렇게 되면 이제 4억 5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를 확장시켰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에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또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예, 이것도 오늘 새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내 집을 담보로 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 안정 자금용으로 이제 대출을 빌리게 되면 최고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내 지금 집이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러더라도 이제 2억밖에 못 빌리는데 하지만 이제 내년 초부터는 그 LTV 그리고 DTI에 맞춰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지금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일반 생활 자금용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겠다 이러면 최고 한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소득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제 연봉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DTI 규제가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이제 적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연이어서 풀어주는 이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에 그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해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와 함께 이제 가계부채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좀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또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대책이 또 있습니까? 네, 추가로 이제 나올 만한 대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LTV만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LTV가 이제 집을 담보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 대출 규제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DSR, DTI 이른바 이제 소득에 관련된 그런 규제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LTV를 풀면서도 그 DTI나 그 DSR은 안 풀고 있는데, 지금 DTI, 그 DSR은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이 일정 부분 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제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그 소득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일단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지금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DTI, DSR을 풀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적은 사람이라도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생각에 이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DTI, DSR을 풀더라도 섣불리 사람들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내년 초에 이 DTI, DSR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DTI, DSR 풀게 되면 그 소득 적은 사람들의 그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가계부채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게 이제 정부의 고민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라면 정부가 또 써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 수 있는 건 다 풀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보이는데 이것 말고 더 풀 게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정부가 내년도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라는 그 시사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알다시피 지금 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시세와의 이제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현실화율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계속 높이게 되면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런 이제 보유세 이제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그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초급매 매물입니다만 그 일부 매물의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공시가격보다도 가격이 지금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강남의 이제 일부 주택 같은 경우가 집값이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보다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일부가 지금 팔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현실화율을 조금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4일인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기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안을 한 게 이 2023년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을 1년 정도 속도를 늦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이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도에서 정부가 확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원희룡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11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밝히겠다 이렇게 11월 달 이번 달 말이 되겠네요. 이번 달 말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급자인 건설사와 관련돼 있는 대책도 포함됐죠? 네, 그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PF 대출을 할 때 보면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30% 가량을 PF로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을 수분양자로부터 70% 받아서 이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도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일부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요 자금만큼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인천 지역보다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 낙폭이 큰데요. 이 지역이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일단
좀 한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몇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제 일부 뭐 안양이라든가 수원, 화성, 의왕, 인천 이쪽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니까 좀 급매매 중심의 매물은 소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금리가 너무 빨리 치솟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 사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값 동향이 어떻길래 정부가 이렇게 다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값 네. 하락세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그 부동산원이 집계한 11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2012년 집계 이래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0.38%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2012년 5월 이래 지금 가장 높은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전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012년 6월이었는데요. 지금 지금 데이터만 보면 하락폭이 좀 빠르다 보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그 강북권에서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좀 하락폭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서도 보면 송파구의 하락폭이 눈에 띄고요. 인천도 지금 보니까 한 주 만에 0.6% 가격이 하락을 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뭐 성남 수정이라든가 중원구 이런 쪽 그리고 동두천, 양주, 파주 다 0.7% 이상 전주 대비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표상으로는 지금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폭락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워낙 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사실 뭐 대책을 또 추가로 내놓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태도가 좀 바뀐 이유가 그냥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때 이후에 지금 집값 하락폭 속도가 지금 더 커졌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지금 전망들이 조금씩 더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조금 이제 연착륙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정부 내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까지 감안을 해서 그냥 아마 건설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경기 특히 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동 내륙, 강원 남부 내륙, 충청권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그 밖에 내륙 지방에서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충남과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제주도 20에서 60, 그 밖에 전국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그친 이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수능일에는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인천 19도, 울산 20도, 서울, 세종, 대구 21도, 대전, 광주, 부산 22도, 제주 24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2.7도, 습도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이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큰 만큼 추모 공간 주변은 금방 어수선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들은 추모객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붙여놓은 메모지를 정리하고 벌레가 들기 쉬운 음식을 치우고 음료를 따로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참사 다음 날 이태원에 온 뒤 일주일이 넘도록 밤새워 추모 공간을 지키고 있는 60대 남성이 있는가 하면 8년 전 고등학생 시절 겪은 세월호 참사가 떠올라 출퇴근길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한 20대 후반의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 도중 집과 가까운 곳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걱정돼 부랴부랴 달려왔다 떠나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난 심폐소생술도 할 줄 알고 집도 가까워 여행을 안 갔다면 바로 가서 구조를 도왔을 거예요. 심폐소생술 한 번만 더 하면 살 수 있었을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서 있던 곳의 주변을 정리하게 됐고 추모객들이 두고 간 꽃과 장식, 추모 메시지의 양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시민 봉사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은 20명 남짓. 이들은 서로 통성명도 잘 하지 않은 채 시간이 되는 대로 추모 공간을 찾아 말없이 청소와 주변 정리를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시민들이 이곳에 남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메모지를 줍고 다시 이어붙이는 이유이기도 하다는데요. 자신의 일처럼 추모 공간을 쓸고 닦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절망감이 가득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무심코 스친 한마디에 내 마음 흔들릴 때
있길래 어쩜 그런 미소를 가졌나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내게 입 맞춰줘요. 슬픈 눈빛을 감춰두고 애써 웃어 보이지 마요. 부디 아프지 마요. 흔들리지 마요. 그대는 나의 빛이 되어 날 밝게 비춰줘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고일 때 그대였던 사랑을 했길래 어쩜 그런 아픔이 두 눈에 담겼나요. 내게 입 맞춰줘요. 날 떠나줘요. 슬픈 기억은 접어두고 굳이 떠올리지 마요. 부디 아프지 마요. 무너지지 마요. 내가 그대의 빛이 되어 더 밝게 비출게요. 아무 걱정 말아요. 날 바라봐줘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날 놓지 말아요. 그대 아무 걱정 말아요. 날 바라봐줘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날 놓지 말아요. 적재 백예린의 빛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1309님께서 이태원역 추모공간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군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4936님께서 멀리서 기도만 하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이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 제목 얘기하면서 잠깐 뭉클했는데요. 빛, 우리가 좀 이런 빛과 같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하셨어요.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다 구조된 광부들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 퇴원하십니다. 건강을 그 사이 많이 회복한 모양이네요. 예, 그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됐다는 게 병원의 판단인데요. 두 분 다 탈진에다 저체온증 그리고 뭐 영양 불균형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후유증에 대한 처치를 했고 이제는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됐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다만 근육통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 일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통원 치료를 하는 것으로 네. 그게 일단 좀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아 작업반장님은 이제 자택이 정성군 사북면이에요. 아, 사북. 예. 네, 거기로 거처를 옮기셔서 태백시에 있는 신경정신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요. 예. 보조 작업자인 박모 씨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병원 로비에서 박 작업반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시고 감사 인사를 하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국민분들께서 지금 이제 진행자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고마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광산의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광부분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광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 작업반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 하셨을 때도 광부들의 동료에는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광산에 다시 일하러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동료 광부들의 노동권 향상 그리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 직접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정부에서 뭐 점검한 현장 점검한다고 나와서 갱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냥 바깥에서 그냥 보고다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 현실이 어떤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의 제 역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도 뭐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그 갱도 속에 들어가서 구조를 하신 분들의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221시간이잖아요. 거의 열흘 만에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아까 빛 말씀하셨지만 빛을 잃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시기였죠. 네. 그런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두 분께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존자를 격려하는 그 구조 사건을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 그 현장에서 투입된 소방관들이나 구조요원들은 어떤 분이시지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네. 봉화소방서에 있는 봉화 119 안전센터 구조팀의 이명주 소방교. 이분이 31살이세요. 그리고 장수창 소방사가 29살이십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 경력 6년 차의 이명주 소방교와 장 소방사는 올해 갓 5월 달에 임용이 된 신입 소방관이셨습니다. 근데 임 소방교도 마찬가지고 장수창 소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조의 순간을 이분들도 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구조 당시에 인부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살았다는 희망의 표정을 그때 처음 봤다. 구조자들이 빨개진 눈으로 우리에게 구조하러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진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의 뿌듯함과 보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장 소방사가 가신입 소방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몸에 전기가 통했다. 그리고 소방관이 되고 나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 아, 내가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구나 라는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히나 사실 신입 소방관에게 그 들어가는 게 두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사실 처음 겪어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고가 난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오히려 이분들도 구조하러 들어가셨다가 부상의 위험도 있고 고립되실 수도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었었는데 본인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대요. 구조자에 내가 투입이 됐다는 네. 걱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광부분들이 오히려 생존 의지를 갖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커피 믹스 얘기 한창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상상조차 못한 기억이었다면서 중요한 건 인간의 생존 의지이고 극한의 상황에서 물만 섭취해도 살 수 있음을 매체로 접했는데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삶에 대한 감탄의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구조 당시에 사진 찍고 그랬던 사람이 너무 놀라서 영상을 찍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남겨두고 싶어서. 임영주 소방교였을 것 같네요. 보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구조하는데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구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뭐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죠. 네, 그 구조 작업비 전액은 도재해구호기금으로 활용해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예. 민간의 그 천공기 투입 비용이랑 구조하는 인력들의 식사 숙박 비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열흘에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에 민간 천공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12대가 투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석 대는 육군 시추대대 소속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없지만 나머지 9대가 민간 천공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광해관업공단에 산출해 보니까 예. 민간 천공기 비용이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 2억 3천만 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천만 원이 구조인력분들이 식사하시고 숙박시설 쓰시고 하는 인력 지원비가 2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분들에 대한 그 금액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작업반장님 기다리면서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취재진들한테. 광산업체 직원으로 25년 동안 아버지가 일했고 아버지는 광부로서 12년째 일하고 계신 베테랑이었다. 그 말이 나중 돌아보고 나면 네. 이분이 얼마나 그 시기를 잘 견디셨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행정도 이런 베테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치사하는 바가 많은 얘기처럼 들리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럼요. 네. 다 베테랑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네네. 또 실제 뭐 고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시험 보는 그 공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럴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각별히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거 네. 말고 예. 시험을 볼 때 예. 유의해야 될 점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의 제보로 부정행위 등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그럼요. 기간들이잖아요.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되면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입 금지 물품이나 주의사항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부정행위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예민해요. 네. 우선 그 교육부에서 부정행위자 적발세 그 사례를 설명을 해줬는데 교탁 앞에 이제 학생들 가방 제출하잖아요. 예. 그 가방 안에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어요. 그럼 안 돼요. 디지털기 갖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 게 아니라 가방 안에 넣고 앞에 뒀어도 예. 진동음이 울려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전자담배 들고 화장실 가다가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도 있었고요. 전자담배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제 자습하던 경우에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예. 점심시간에 복도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사용하면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시험 끝났는데 이 시험지를 안 내가지고 예, 문제를 예. 마지막 쓰느라고 그것 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주로 제보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애초에 불필요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기기 안 되고요. 디지털 카메라 안 되고 전자사전 안 되고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그다음에 블루투스, 또 LED나 LC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그리고 블루투스 기형이 있는 이어폰도 전자기기에 속하니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시험 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된 거.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데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험지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고요.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리고 바깥에서 네. 미리 먼저 나가가지고 이거 뭐랄까 진동 같은 걸로. 맞아요. 예. 그래서 모스부호처럼. 네. 예. 그래가지고 답을 불러줬다가 적발이 된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네. 하여튼 전자제품은 무조건 다 안 되는 무조건 거예요. 안 되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그 진행자분은 모르실 건데 기름종이라고 있어요. 얼굴 화장 이렇게. 네, 얼굴이 이렇게 번데걸 때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닦는 건데 예. 그것도 휴대하고 있으면 압수 대상이에요. 그것도요? 왜요? 네, 그게
쓸 수 있잖아요.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압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날 발생했을 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주의해서도 충분히 소지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게 기름종이는 진짜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또 압수에 불응하면 또 부정행위로 간주가 그렇죠. 됩니다. 예. 지금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들 말씀해 주셨는데 꼭 챙겨야 할 물건들이 있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수험표랑 신분증이요. 아 그렇죠. 보통 시험 치고 나서 본인 이름만 쓰는 경우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 확인을 위한 수험표와 신분증이 좀 필요한데 뭐 주민등록증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발급 신청 확인서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증이나 사진이 있는 뭐 생년월일을 이거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네. 이것도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험표를 잃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하고 똑같은 비상용 사진도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가 필수품인데 허가된 거는 KF94나 KF80, KF80 다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스크를 당일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여분을 좀 준비해서 가시고 시험 볼 때 샤프하고 사인펜은 다 지급이 돼요. 그런데 뭐 지우개나 샤프심은 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수정 테이프나. 근데 심은 가져갈 수 있는데 샤프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날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을 되게 심하게 앓는 편이어서 그런 상비약 같은 건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상비약은 괜찮은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배앓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네요. 근데 뭐랄까요?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는 수험생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이러면서 불법 머리가 뭐 총명해지는 뭐 이런 거. 뭐 부당 광고 판매 사례가 29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기관의 행정 처분을 의뢰한 상황인데요. 건강기능식품에 두뇌 영양제,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이런 기능이 표시되어 있거나 잠잘 오는 약, 그러니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네네. 하는 과대 광고가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ADHD 주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어요. 요거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 광고 그리고 처방도 없이 구매하는 거 모두 다 불법이니까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본 지 한참 됐는데도 늘 긴장돼요. 이쯤 되면. 언젠가 또 겪으실 일이라서. 아이고 그러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프로필 얘기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랄까 한 구조조정 얘기까지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까지만 전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나왔어요? 네, 사업 종료 철회했습니다. 사업 종료 철회했어요? 예, 노조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의 30%를 줄이는 대신에 사업은 유지하기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30%는 감원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적자가 4년 동안 누적이 300억이에요. 올해도 지금 18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사측의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납득이 되신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텐데 네. 누적 적자가 아까 제가 30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경영 위기까지 왔었고 현금 유동성이 고갈돼서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날까지만 사업을 하고 철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접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유제품 소비가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아이들이 우선 안 태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업 종료로 어려움을 겪게 된 대리점들도 있고 또 이 사업 종료만은 막고 어려움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경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감원을 받아들이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대신에 구조조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사업 종료를 철회했습니다.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선은 지금 당장
상황은 멈췄지만 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노사 간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다시 봉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있지만 네. 안 되면 이제 권고사직이 들어가야 되는 아픔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잘 벌면 돼요.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네.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이미 사업을 처리한다고 해서 뭐 대기업이나 마트하고 다 끊었는데 그거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가장 핵심은 원유 공급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소식 전해 주시는 거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오너도 돈이 정말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전문 경영진이 있을 때는 적자가 안 났는데 오너가 직접 경영하니까 적자가 났다. 이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프로밀이 사업 종료한다는 얘기도 더 들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프로밀을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프로밀 구매 장려운동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이게 이제 철회가 됐으니까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그다음에 여기 초코우유가 좀 유명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거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가 여기 또 좀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걸 대량 주문하겠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올라왔고 재도전을 하는 거니까 누리꾼들이나 소비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편의점을 방문해서 그 로고가 찍히는 박스 사진, 그다음에 상품 사진, 온라인 쇼핑할 때 그 제품 주문 캡처 사진 이런 걸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제품을 찾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일어서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좀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매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문 예. 기자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요즘 자금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기업들도 예. 회사채 발행의 금액을 다 못 채우는 상황이어서 지금 프로밀의 경우에는 당장 매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방법은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향후에 기약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프로밀이 점점 튼튼해지는 그리고 회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30% 감원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응원을 보내주시는 걸 받아서 네. 앞으로 회사가 좀 더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즘 공기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충청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올가을 들어서 처음 발령이 됐는데요.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만주 부근의 고기압하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팽팽하게 맞서니까 정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미세먼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가 지역에 따라서 나쁨 단계로 예상이 되고요. 강원 영서, 전북, 경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좀 철저하게 쓰시고 건강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소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겨울 초입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목소리 까실 때 너무 좋아요. 아래로 그냥 저번에 좋음이 좋다고 하셔갖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니, 매번마다 인사 한 말이 지금 달라지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아, 이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날씨가 좀 추워지면 공연 쪽은 좀 성수기예요. 여러 단체 관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조금 전에도 수능 이야기 하시던데 예. 그 학생들 단체 관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수능 끝나고 난 다음도 그렇고 이제 2학년, 1학년 중학생들은 이제 가을에 9월, 10월에 공연들을 워낙 많이 봐서 단체 관람들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소규모 단체 관람 이런 게 많아져서 이 공연 쪽은 성수기인데 이제 그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족 관람도 꽤 많아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그렇게 준비했고 거기에 어울리는 공연을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서 인사말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대학로 얼마 전에 갔다 왔다고. 아, 그래요? 예, 공연 봤다고 얘기하는 게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는데요. 학교에서 단체로? 예. 가서 고기 뷔페를 먹었는데 1인당 4인분씩 먹고 왔다고. 뭐 너무 자랑했던 게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고기 얘기만 하던가요? 고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예. 학생들 많이 그렇게 이제 조금씩 경험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공연? 뭐 이걸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공연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사실 약간 부담스러워요. 공연마다 개인의 취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배우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이 그래도 가족 단위로 공연을 보시기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공연인가요? 네. 어린 배우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어린 배우가 잠깐 나오는 다른 배역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오는 공연이 있는데요. 뮤지컬 마틸다라는 공연입니다. 마틸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마틸다 뭐 영화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고. 이름은 뭐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뮤지컬 마틸다의 마틸다가 그 여자아이 주인공 이름이고요. 그 외 포스터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 허리에 춤에다가 딱 손을 얹고 멋진 자세로 있는 그 공연 포스터인데 이게 사실 이 뮤지컬이 그 RSC라고 그 로얄 셰익스피어 시어터라는 곳에서 만든 뮤지컬인데요. 이 그 단체가 뮤지컬을 레미제라블로 만들고 맞아요. 공연을 안 만들다가 그 로알드 다hl 재단의 제안을 받아서 25년 만에 뮤지컬을 만들기로 결심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는 국내 공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와 대단한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로알드 다hl 재단이라는 곳이 좀 주목할 만한 곳인데 이 로알드 다hl이 이 작품의 작가거든요.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실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워낙 대단한 작가니까요. 영국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 작가가 그 이력을 찾아보니까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투기 조종사로 그 공군에서 영국에서 이제 공군으로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해서 워싱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 상상력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가를 권유했다고 그래서 글 쓰는 것을 그때부터 작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 작가가 어린이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세를 얻었는데 이 작가의 작품들이 워낙 좀 통쾌하고 뻔뻔스럽고 이런 대사들이 워낙 많아서 대단한 화제도 있었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재단꾼이었나 봐요. 원래 글 잘 쓰는 사람 중에 재단꾼들이 있어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귀가 좀 가고 맞아요.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이 좀 약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위험하게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마틸다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뮤지컬 마틸다에서 주인공 마틸다가 대단한 능력을 좀 가진 그 아이거든요. 근데 마틸다가 이제 책도 너무 많이 보고 책 보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책에 나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많이 외우고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 부모 여기 그게 나오는 부모는 왜 아이가 TV나 보지 왜 책을 보냐. 딸아이인데 머슴하라고 막 얘기하고 이 아이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 학교에 전화해서 이 학생 제 딸이 책을 많이 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설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정이라 저도 공연 보면서 제 바로 양옆에 어린 친구들이 공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연 초반에 공연 보면서 이 어린 친구들 바로 옆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이 애들을 데리고 이걸 왜 같이 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듣다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부모님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하고 정반대잖아요. 아이들도 정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고정관념을 깨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은 거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구덕이라고 얘기하고 구덕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초코 과자가 있어서 그거를 허락받지 않고 먹어요. 교장 선생님의 것을. 근데 이 학생을 벌 주기 위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초코 과자를 먹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예민하게 보면은 좀 너무 위험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뮤지컬적인 스토리로 아주 재밌게 풀어놔서 공연을 보는데 아주 시원한 통쾌한 맛이 나서 아이들도 그걸 좀 잘 받아들여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이미 한번 나왔었고 책을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이해를 하니까 재미있게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드가 통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네. 뮤지컬 마틸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마틸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중에 주인공 이름이 마틸다고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마틸다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대단히 책을 좋아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를 무시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부모님이 있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그 학교에는 트렌치블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덕이라고 표현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매우 그냥 혼내기만 하고 이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는 또 다른 한편 미스 헌이라는 아주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선생님도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마틸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틸다가 자기의 꿈이 어떤 것인지 좀 키워나가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네요. 트런치블 교장 선생님의 억압에 아이들이 맞서서 이겨낸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권선징악. 그렇죠.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제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틸다가 도서관에 있는 사서한테 자기가 상상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그 이야기와 이 아까 미스 헌이라는 그 착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드라마적인 어떤 그 극대 효과도 나타나고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실로 이것이 바로 뮤지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색감도 너무 좋아서 공연 보는 내내 뭐 어른이건 아이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을 보는 저도 그렇게 봤고 최근에 봤었던 공연 중에 가장 좋은 공연이라고 얘기를 그래요? 그렇게도 표현하시는구나. KBS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 아니 근데 사견이지만 피터팬 느낌이 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막 이런 약간 좀 환상 같은 걸 가질 수 있도록 무대 연출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장면에 대해서 좀 시간만 되면 이 얘기만 계속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이제 공연이 2막이 시작되면 그 어떤 장면이 나오고 이 어린 친구들과 어린 역할을 연기하는 성인 배우들이 함께 나오거든요. 무대 위에서 그네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네를 타고 그네를 이렇게 꽈서 그네 탄 상태에서 꽈다가 딱 놓으면은 빙글빙글 돌잖아요. 우리 그 놀이터에서 많이 했었던 장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무로 공연을 구성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그네에다가 배를 깔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연출해요. 근데 뭐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럼 객석 앞에 있었던 1, 2, 3열에 있는 관객들은 그 관객 머리 위로 배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 배우도 그걸 하고 어린이 배우도 그거 하고. 이게 처음에 객석으로 쫙 올라올 때면 관객들 안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던 함성이나 탄성이 나오겠죠. 이런 함성이 나오면서 이때 이 극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뭐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뭐 오페라 유령의 샹들리에가 쫙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마틸다의 이 그네 장면이 너무 임팩트 있게 나가보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요즘 본 공연 중에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객석이 들어가자마자 무대의 색감이나 그 모든 것들이 동화 같으면서도 하나도 그 좀 어려워 보이지 않고 다가가기 쉽고 어린 친구들이 연기하는 이 딕션이나 어린 아이들의 어떤 연기 실력, 노래 실력도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연입니다. 지금 맨 바닥에서부터 목소리 톤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해서 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약간 너무 흥분했죠. 아니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들어보면 노래요. 예, 노래도 여기 제작사에서 제가 나가서 이제 그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 시즌 배우들의 녹음 버전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요. 영어로는 When I Grow Up, 그러니까 한국어 제목으로는 어른이 되면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네 장면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른이 되면은 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가사 내용 잘 보시면은 어른이 되면 마냥 좋을 거야가 아니라 어른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어른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가사가 심어져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넘버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2022년) 실황 버전으로 뮤지컬 마틸다의 어른이 되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 그동안에 이 코너에서 뮤지컬 음악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맨 마지막 가사가 약간의 똘끼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똘끼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좀 약간 좀 전형적인 그 틀에서 다 좀 벗어난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주목받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배우 이야기를 다 못 드렸는데 이 방금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아까 마틸다 말씀드렸는데 마틸다 말고도 어린 친구들이 20명이 캐스팅이 됐어요. 20명요? 이 친구들이 이 오디션만 해도 올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연 중인데 작년 9월에 첫 번째 오디션을 받고 이 오디션을 본 다음에 뭐 크게는 3차의 오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번의 오디션을 거쳐서 20명이 선발이 됐고 최종으로 뽑힌 마틸다 역의 4명은 그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225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하고요. 이 배우들은 사실 빌리 에일리어트라는 공연에서도 출연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단한 빌리 엘리엇의 국내판, 네. 국내 버전으로 공연했을 때도 출연을 했어요. 했었던 배우들도 여기 같이 참여가 돼 있어서 이미 경력직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공연이지만은 미세스 다우파이어라고 얼마 전에 끝난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역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연도 아역 배우들의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배우가 같이 함께 공연한 배우들이 있는데 이 배우들이 아역 배우들이 너무 잘하니까 너네 다음엔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엔 무슨 작품 해요? 다음에는 뭐 외국에 유학 가요? 다음에는 뭐 더빙을 해요? 하면서 일정이 웬만한 배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빌리 엘리엇을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제가 런던에서 할 때 국내에 안 들어올 때 가서 봤는데요. 그때도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어린 배우들이 거기도 똑같이 오디션에서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긴 공연을 굉장히 장기 공연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배우들이 막 커요. 커 나가요. 지금 빌리 했었던 친구들은 빌리 몇 기 이렇게 해서 이미 팬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요. 이 마틸다는 또 키가 몇 센치 이상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마틸다를 한번 했었던 배우들은 바로 다음에 하지 않는 이상은 한 2, 3년 텀이 있으면 다음에 마틸다를 절대 못하죠. 키들이 쑥쑥 크니까. 이 배우들은 아주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기회를. 근데 안용수 대표님도 뭐 공연 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린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 제작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키도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노래 솜씨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도 하고 또 관리의 문제도 있고. 무대 위에서의 능력은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관리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마틸다 제작사 신시 컴퍼니가 초연할 때부터 샤프롱 제도라는 걸 국내에 처음 도입했는데 기존까지는 뭐 어린 배우들을 캐스팅하면은 이 배우들이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케어해주는 정도로는 항상 있었는데 이 샤프롱 제도는 이 어린 친구들의 배우로서의 모습 말고 평소의 생활 까지도 모두 다 케어하고 숙제까지도 검토해주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되고요. 이제 공연 같은 거 보다 보면 스케줄표 같은 게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날은 누가 출연한다. 같은 역할.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게 약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틸다라는 공연은 어린 친구들의 스케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또 진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최근에 돼서야 공연의 안정화가 돼서야 마틸다 역할에 있는 어린 친구들만 2주 전에 캐스팅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죠.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작품에 출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업을 하기 쉽지 않고 학교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같은 것도 빠지니까 이것들 좀 지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틸다도 이게 초연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 초연 아니죠. 이전에도 공연한 적이 있고 또 지금 두 번째 또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주인공도 지금 바뀌었을 것 같고.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미 다 훌쩍 커서 졸업했죠. 근데 성인 배우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성인 부모님 역할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하니까. 보통 배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최정원 배우 같은 분들도 계속 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런치볼, 그 못된 교장 선생님. 이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남자 배우들이 하세요.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그래서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근데 이 역할을 최재림 배우가 초연 때 해서 남자 주연상을 받았죠. 남자 배우 최재림 배우가 여자 역할을 해서 남자 주연상을 받는. 그것도 재밌네요. 분장이나 노래, 뭐 연기 이런 거 모두 다 볼만한 작품이어서 악역이지만 박수도 꽤 크게 받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공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족 뮤지컬이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왠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면 재밌는 공연이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가족 단위로 가려면은 부담이 좀 되죠. 금액적인 부담이 되죠. 하지만
같이 갔는데 어른들은 재미가 없고 어린이들만 재미있는 공연을 볼 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예. 이 공연은 굉장히 가족 모든 구성원이 남녀노소가 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가족 뮤지컬을 가족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가족이라는 타이틀 빼고 그냥 뮤지컬로만 봐도 훌륭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 없이 각자 즐거우려고 공연을 선택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함께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엄마도 재밌고 아빠도 재밌고. 네, 넌 재밌게 봐라. 나도 재밌게 볼라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틸다를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처음에 보러 가서 예. 이 마틸다가 계속 1막 내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 허니라는 선생님한테 자기가 생상해낸 얘기를 하는 씬이 어떤 씬인지 몰라서 초반에 약간 집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이미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 네네. 이거 넷플릭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뭐 말씀하셨어요. 예. 다 얘기하셔놓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예, 안 된다고 하면 하시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넷플릭스에 이제 영화도 이미 나와 있어서 그 보시면 아마 보시는데 그 공연 보실 때 훨씬 재미있으실 테고 네. 특이한 부분은 올해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번 버전의 뮤지컬 영화 마틸다가 다시 또 개봉을 해요. 넷플릭스에 뮤지컬을 하는 거를. 예. 97년인가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 현재 송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뮤지컬 마틸다 영화가 공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영화 보고 공연 보신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영화 보시면 아주 그냥 흠뻑 빠지지 않으실까? 공연이라는 것이요. 예. N차 관람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알면 알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비싸잖아요. 미리 알고 가서 봐서 하나도 빠짐없이 공연을 보고 오는 거. 이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끝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족이 가서 보면은 이거 돈 수십만 원 없어지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공연장 들어가자마자 무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어 낱말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숨겨져 있는 한 50개 정도에 되는 낱말이 있대요. 예. 1막 시작하기 전에 인터미션 사이에 그런 거 영어 단어 찾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재미가 느껴지실 만한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 4222님께서요. 네. 요즘 아이들 목소리 들을 일이 없는데 마틸다 들려주신 곡 들으니 신선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어요. 가서 보시면 놀라시기까지 그 친구들 너무 잘해서 그래요. 정말로. 10살, 11살 막 이런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배역을 잘 소화하면은 작품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딱 그런 배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봤었던 모든 뮤지컬 중에 엔딩 장면 중에 가장 멋있는 엔딩 탑3 안에 든다.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딱 끝내는데 그 모습 보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영수 대표 얘기 듣고 안 보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좀요. 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조지프 캠벨의 신화와 인생입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용입니다. 나는 아무개가 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용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용은 자아에 속박한 자기